원동력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제가 그냥 태생적으로 오지랖이 어려서부터 한 가지 일만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결정적 약점으로 아버지한테 매일 혼나는 건수였거든요. 너는 어떻게 사람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제가 아마 지금 태어나서 크고 있으면 저 보나마나 약 먹었어요. ADHD 판정 받았을 거고요. 저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제가 아들 사형제의 맞이였는데 종종 저희 아버지가 산보를 가실 때 동생들만 따로 집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동생들만 데려갔어요. 저를 데리고 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시장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만큼 밤 싸놓고 여기만큼 땅콩 싸놓고 호두 싸놓고 이랬을 거 아니야. 전 그걸 다 섞어주죠. 이렇게 섞어주고 그다음에 그 쇼윈도우 이렇게 유리창을 그 꾀재재한 손으로 이러고 제가 주인들이 튀어나와서 그냥 야단치고 뭐. 근데 하루에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또 밖에서 누가 부르면 후닥닥 나가서 놀다가 들어서 또 뭐. 그러니까 산만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도 제가 산만한가 봐요. 한 가지 일을 못하고 누가 또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또 나서 네, 그러다가 아마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편지 쓰는 형식으로 글을 써서 동강댐 삽질하기 바로 직전에 그거를 이제 멈추게 하는데 기여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제가 이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하고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님하고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아졌고 제가 이제 4대강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예, 저를 아주 미워하시는데 뭐 그렇고 하고 호주제 폐지 때 헌법재판소에까지 가가지고 호주제가 생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다는 얘기를 이제 까불고 떠들다가 유림분들한테 그냥 혼나고 뭐 서울대공원에 붙들려 있던 제돌이와 그의 친구들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도 어떻게 또 맡아서 하고 뭐. 생각해 보니까 뭘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따지고 보면 저는 저를 제가 저를 알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를 늘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제일 핵심이 비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부모하고 사이에서 제가 좀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면 아내가 편하잖아요. 근데 전 주로 도망가죠. 그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냥 온몸으로 다 당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비겁하다. 제가 그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비겁하거든요. 가능하면 안 하고 싶고 책임 안 맡고 싶고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다가 진짜 깔끔하게 도망가지.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어 나와가지고 한마디 잘못하다가 이렇게 보면 한동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내 뒤에 섰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야단도 맞고 뭐 저는 세무조사도 당하고 뭐 하여간 뭐 연구비도 잘리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나섰을까? 그러다가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양심이란 단어인데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양심이란 단어가 일상용어였거든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에 털난 놈, 뭐 양심 엿바꿔 먹었냐, 뭐 그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양심이란 얘기를 어른들이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난 15년, 거의 20년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양심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건 잊혀진 단어가 됐어요. 근데 제가 결국은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양심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숨다가 보면 자꾸 이 속에서 뭔가가 너무 불편해. 어떡하지? 그 호주제도 제가 얘기 한 번 잘못했다가 전화를 못 썼거든요. 그 당시 우리 스마트폰은 없던 시절이니까 연구실에 저 전화를 써야 되는데 그냥 울리는 거예요. 받으면 이 쌍욕하시고 그러니까 전화 코드 뽑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전화할 때는 이걸 껴야 되잖아요. 내가 전화하려고 꼈는데 잘못해서 들었는데 전화가 걸린 거예요. 근데 여성들 전화를 몇 차례 받았어요. 진짜 대성통곡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고맙다. 선생은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냐. 내 10년 묵은 채증이 사라졌다. 뭐 이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 한 거고요. 아이씨, 이거 괜히 얘기했다. 지금 쪼들려 죽겠는데 이러는데 어떤 여성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기왕에 욕먹는데 그냥 하자. 그래서 책도 쓰고 그냥 강연도 하고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불려가서 또 하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 얼마 전에 백서가 날아왔는데 제가 변론한 부분이 한 20몇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으로 저기 다 돼 있더라고요. 이야, 제가 저걸 보면서 나 변호사 할 거 그랬나? 저 반대편 변호인단이 저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제 말꼬리를 하나만 잡으면 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사람이다. 제가 자기 모순에 빠지도록 저를 그냥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십 가지의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한 번도 안 넘어갔어요. 제가 그걸 다 받았더라고요. 제가 놀랍게도 내가 봐도 내가 이랬나? 그럴 정도로 어떤 어려운 질문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거죠.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하신 거고요. 제가 드린 거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약간을 변형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교수님이 이걸 지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지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악착같이 제가 버텨갖고 한 번도 굴복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같이 제 변호인단 누구라고 얘기 못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빵빵한 여성 둘인데 그 두 여성이 제 뒤에 준비해주는 변호사들이었거든요. 그 끝내고 나오면서 교수님, 우와, 어떻게 그걸 다 근데 이건 그런 짓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알량한 약간의 양심, 그거를 제가 못 참아냈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지. 그리고 또 나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즐겁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만만치 않아요. 왜 시작해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요즘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명다양성재단의 지금 이사장인데요. 그 10년 전에 꼭 10년 전이네요. 그 유명한 제인 구달 박사님 후광을 믿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 그럼 만사가 형통일 줄 알았어요. 제인 구달 박사님 이러면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돈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인들도 참 많이 만나보고 그런 얘기하기 참 힘든데 아까도 그런 얘기 당하는 거. 겨우 얘기를 하면 조 교수 내 도와야지. 그래갖고 담당자를 불러갖고 조 교수님 도울 방법 찾아보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기업은 자기 재단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아마 세금 관련 뭐가 있겠죠. 다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실무진이 만나면 뭐로 귀결이 되냐? 그 재단에 하청 작업을 하나 해주는 거예요. 2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일만 했다 뿐이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제 재단 식구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무리 못 줘도 1년에 1억이 넘더라고요.
아, 3명만 있으면 그러네요. 4대 보험도 하고 다 그러네요. 하면 네. 그 1억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그 남의 주머니에서 1억을 끄집어낸다는 게 이게 제가 해본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아, 참, 이게 뭐 이렇게 안 되나. 그런 와중에 어떤 양반이 유튜브 해서 돈 벌어서 재단 운영하려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어떤 꼬마는 박스만 열고 또 빌딩 샀다 그래서 에이, 그게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지 그게 돼요? 얘기는 그렇게 꼭 집어서 해놓고 제가 급한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해봅시다. 제가 자기 합리화하는 저는 일찌감치 과학 대중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초창기에 뭐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 명색이 이래도 한국 사람으로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한 제가 1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저를 불러들여 놓고 그 제 3년쯤 선배 교수님이 어느 날 교수회의에서 그냥 저한테 직격탄을 날리시더라고요. 하버드에서 박사했다 그래서 데려다 놨더니 지가 연예인인 줄 아나 봐. TV에나 나가고. 와, 그날 받은 충격이 참 컸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 과학은 참 얄궂은 운명을 갖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세상에 과학보다 중요한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과학이 없으면 우리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과학은 지가 지 입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 교수님들은 청문회도 가고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게 과학자로서 운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글 써달라고 그러고 TV에서 나오고 너는 너무나 내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하여튼가 교수님이 지가 연예인인 줄 아나 봐.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근데 우리과 교수님들은 그러시는데 화학과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만나면 아, 최 교수 덕분에 말이야 면접하는데 애들이 와갖고 최 교수 때문에 자연과학 하겠다고 그래. 아, 최 교수 잘하고 있어. 이건 또 뭐지? 진짜 헷갈렸어요,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에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에라 모르겠다. 근데 다른 분들보다 제가 조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다른 물리학과, 수학과 교수님들 나와서 뭐 좀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딱딱하시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에이, 해보자. 욕 먹으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잘한 일로 이제 평가를 받고, 뭐 전 분명히 알죠. 이 건물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 자연대 교수님들. 단 한 분도 그거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연구를 알리고 싶고, 그래야 그 연구에 대한 지원도 들어오는 거고, 모두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기회가 없고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정신 나간 놈이었지만 지금은 부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뭐 유튜브도 그냥 그런 매체의 하나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매체고. 네. 그래서 뭐, 그건 뭐 내가 못할 거 뭐 있냐.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10,000명도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때려치려고, 그러니까 같이 제작하는 분들이 제 입에서 어느 날 그 얘기가 나올까봐 늘 노심초사했대요. 그만합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뭐.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냥 꾸준히 하더래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게 좀 저 자신엔 되게 신기해요.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늘 야단 맞은 게 그건데, 너는 왜 하나에 집중을 못하냐.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는 그냥 뭘 시작하면 되든 안 되든 그냥 쭉
행복해요. 되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게 저도 좀 생각하면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저 지금 연구가, 개미 연구는 40년 됐죠. 까치 연구는 25년 넘었죠. 긴팔원숭이 15년 넘었죠. 이제 돌고래 10년째 됐죠. 그냥 연구 시작하면 연구비도 없는데 그냥 해요.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 품성을 생각하면 이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나이 든 최재천을 바라보는 다른 분들은 제가 아마 굉장히 지구력이 있고 뭔가 한번 결정하면 밀고 나가고, 어렸을 때 저 전혀 그런 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놀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그 저출생 그게 그냥 터지면서 이른바 역주행이라는 걸 하면서 뭐 이게 그냥 갑자기 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놀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때 신동아랑 하던 얘기는 아마 저출생 고령화에서 고령화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가 못 겪어본 일이거든요.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하고는 고령화라는 걸 겪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계에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다른 모든 생물은 번식이 멈추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둘러서 가거든요. 왜 안 가냐 이거죠. 저를 포함해서. 저 번식 멈춘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안 가고 음식만 축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데. 근데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다는 거죠. 그거에 지금 저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류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이상희 교수님 그 논문이 참 기가 막힌 논문인데, 5만 년 전에 침팬지 화석하고 네안데르탈인 화석하고 호모사피엔스 화석을 비교했는데, 침팬지 화석에서는 뭐 흔적도 없고 네안데르탈인에서는 미미하고 5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의 화석에서도 이미 고령화의 흔적이 역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종은 그 옛날에 이미 고령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이상희 교수님의 설명은 다른 동물들은 지 새끼 키우다가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딸이 나온 아이를 할머니가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하고 사위하고가 여유 시간이 생긴 거죠. 그 여유 시간에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다. 문자를 개발하고 문명. 이거 멋있는 설명이잖아요. 나는 그 설명이 너무 좋아요. 이상희 교수님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고령화를 재앙으로 자꾸 평가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게 재앙이 아니라 기가 막힌 혁신 상품인 거예요. 고령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거죠. 우리랑 유전자의 거의 99%를 공유한다는 저 침팬지는 고령화를 못하고 지금도 저기 숲속에서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조상이 침팬지 조상한테 밀려서 쫓겨난 거거든요. 숲이 더 좋지, 저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 좋을 리가 있어요. 근데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그 초원에 나와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도망 다니고 하다가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된 거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선택해서 한 일도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꼭 재앙의 관점으로만 보고 큰일 났다고만 하는 건 제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분명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걸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옛날에 비해서 우리는, 제가 지금 70이 다 됐는데 제 생애에
학창 시절까지 포함해서 제 생애에 지금 제 다리가 지금 가장 튼튼하거든요. 허벅지 굵기가 지금이 제 생애 최대입니다. 10몇 년을 걸어 다녔더니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그리고 강의하러도 어디 걸어가고 저 하루에 한 15,000보를 거의 매일 걷거든요. 저 원래 깡마른 체격이라 갖고 중고등학교 대학생 시절에는 그 멸치 같았어요. 비리비리한. 근데 지금 그래도 제법 제가 체중도 이제 조금 나가고 가장 튼튼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 나이 또래의 제 할아버지들에 비하면 좀 굉장히 건강한 거죠. 제 또래 사람들 보면 하루에 약을 이만큼씩 밥보다 많이 먹잖아요. 저는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혈압 무슨 뭐 콜레스테롤 맨날 뭐 걸려 있다 약 먹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저 의사 선생님한테 나는 심혈관 질환으로 죽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제일 깔끔한 죽음이 어딨냐.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딱 멈춰서 그냥 딱 가는 거면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좋은데 설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이야. 뭐.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도 좀 찌고 그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심장 멈춰서 그냥 깔끔하게 갈래. 그러니까 나보고 그런 소리 하지만 전 그런 약 하나도 안 먹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10년째 건강검진 받으면 수치가 똑같아요. 맨날 의사 선생님은 약 드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방해주면 그냥 버리고 안 먹거든요. 뭐 저 건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잖아요. 옛날에 70세 노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좋은 일을 이렇게 할 거를 기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준비를 안 하면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퇴임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나 뭐 해야 되지? 그러다가 경비원하고 뭐 그나마 그런 자리를 얻은 분은 다행이고 아닌 분들은 탑골공원에 가든가 아니면 북한산 가든가 뭐 이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들 못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분을 10몇 년 전에 뵀는데 여교장협의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성 교장 선생님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기는 이제 교감 선생님들도 미리 와 있어요. 장차 교장이 될 거니까 되게 재밌는 집단인데 강연하라고 저를 불러놓고 어떤 은퇴한 교장 선생님, 여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한답시고 시작했는데 30분을 떠드시더라고요. 저 소개는 1분 해놓고 당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후배들은 미치는 거죠. 연사 불러놓고 젊은이 왜 저래. 그런데 저는 그분 말씀을 듣다가 이야, 참 기발하다. 자기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나 이 동네 아파트에서 얼마나 인기 좋은 줄 알아? 그걸 볼링을 하신대요. 근데 주부들이랑 같이 볼링을 하시는데, 니네 생각해봐라.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처음 나타나면 다 대접해줘. 아이고, 교장 선생님 근데 맨날 굴리면 똥통으로 가면 다들 얘기 시작할 거니. 저 노인네는 왜 자꾸 나타나가지고 이 판을 깨냐. 내가 지금 성적순으로 중상위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게? 나 퇴임 10년 전부터 볼링 연습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볼링을 했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랑 해도 나 전혀 안 밀려. 그러니까 다들 이 교장 선생님은 학식도 높으시고 어떻게 볼링도 이렇게 잘하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저거구나. 답이 저거구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기획을 하고 나는 무슨 일을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걸 10년은 기획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하잖아요. 사진 찍는 노인네들 많아요. 제 친구도 저 좀 사진 찍으러 다니는데 갑자기 사진기 하나 구입해가지고 어디 가서 찍고 괜찮아요. 그 정도만 해도.
근데 그것도 만약에 한 10년 준비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리고 보나마나 차원이 다른 어떤 뭘 하고 있겠죠. 그냥 몇 명이 같이 가는 출사에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그 어떤 뭐 특정한 꽃을 찍으러 다닌다든가 뭔가 자기만의 그 사진 세계를 구축해 갖고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급이. 근데 그냥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 뭐 하지? 누가 사진 찍는 거, 나도 저거나 할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뭐 저는 어쩌다가 그냥 제 생각에는 나는 퇴임하면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글쓰기도 멈추고 강연도 멈추고 그러고 살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나마나 저한테 한동안은 강연해달라는 요청이 아마 올 거고 지금도 1년에 한 6천 번 정도는 오는데 하루에 거의 열 몇 개씩 오거든요. 다 못하니까 그거 고사하는 게 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고사의 글이 8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따다가 각색을 해갖고 이렇게. 근데 보나마나 한동안은 저한테 그런 요청이 뭐 들어오겠죠. 그런 것도 좀 하면서 그런 일들이 제가 보니까 제가 책을 늘 써왔기 때문에 좀 시들해질만 하면 새 책이 나오고 그 책 때문에 또 저를 부르기 시작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아마 책은 계속 쓸 것 같으니까 그럼 뭐 지금처럼 활발하진 않아도 김영석 교수님 불려다니는 거 보면 뭐 하여간 뭐 저도 종종 그래도 가끔 불려갈 거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